마치 전 세계가 어느 날 아침 세계 경제의 거대한 지각판들이 동시에 움직이기로 결심한 순간에 깨어난 것 같았다. 아무런 경고도 조정할 시간도 없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충격이 국경을 넘어 증권거래소와 대통령 집무실을 가로질렀다. 모든 것이 단지 24시간 안에 일어났다. 비행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기에도 부족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이 밤새 긴급 회의를 열고 계약을 재검토하며 투자를 동결하고 손실을 계산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역사 속에는 도미노 조각들이 느리게 쓰러지는 장면처럼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지만 그 끝까지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이날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첫 번째 균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석가들이 서방 경제 권력의 핵심을 위협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보았던 한 블록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는 단순한 지정학적 모임이 아니라 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서방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그날 미국과 이 연합 간의 관계는 새로운 격동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긴장 발언이나 일시적인 의견 충돌이 아니라 단절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된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격화였다. 거의 동시에 정치동맹의 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또 다른 분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강하게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부품들은 현대 생활의 심장부에 있으며 휴대전화의 메모리,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정밀성, 심박동기를 포함한 필수 장치의 작동을 제어한다.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공장과 공급업체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기기와 그 기기를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맥박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이는 각국과 기업들로 하여금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대양을 건너고 초정밀한 조율에 의존하는 생산망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브릭스와의 새로운 긴장, 반도체 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시장이 적응하기도 전에 세 번째 타격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공공연한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 오랫동안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온 동맹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그 동맹국은 워싱턴과의 경제 관계를 재구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위협적인 발언이나 선동적인 연설은 없었지만 이는 깊은 경고처럼 들렸다. 가장 오래된 관계조차도 누적되는 변화에 면역이 될 수 없다는 신호였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는 것은 단순히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이 아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유지해온 기여들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는 듯한 구조적 변화의 감각이 있었다. 한 나라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자국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러한 전선들이 합쳐져 처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반응을 일으킬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치와 지도 공식 발표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이 사건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전략의 결과였다. 브릭스와의 긴장은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공격 역시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기술 리더십을 재배치하려는 더 넓은 시도의 일부였다. 그리고 한 동맹국과의 거리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으며 어쩌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인식의 반영이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각 조치를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것으로 주장했지만 기업계와 연방 관료 조직 내부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파트너를 잃지 않고 무역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필수 공급망을 재설계하면서 경쟁자들이 서둘러 메우게 될 공백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심지어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날 공기 속에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무언가가 있었다. 긴박함과 불확실함, 대담한 기동과 쉽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섞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시장을 보호하거나 국가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번 움직이면 연쇄 반응을 불러오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은 지금까지는 굳게 잠겨있던 문을 열어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대한동맹, 새로운 무역 경로, 그리고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한낮에 떨어진 소식은 천둥처럼 충격적이었다. 수년간 아시아 대륙에서 미국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여겨졌던 인도가 전례 없는 관세 공세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외교와 경제 관계를 떠받쳐온 기둥을 무너뜨리더라도 미국 정부가 역사적인 동맹을 재작성할 의지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워싱턴과의 가까운 관계와 브릭스 블록과의 점진적인 통합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던 바로 그 파트너를 공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뉴델리의 반응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마쿠에서 장관들과 경제 고문들은 관세의 즉각적인 영향뿐 아니라 이 결정이 지닌 더 깊은 의미를 논의하고 있었다. 수년간 인도는 상업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강대국과의 대화를 열어두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게임이 달라졌다. 의약품에서 다이아몬드에 이르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 공격이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과 자국 이익에 맞춘 무역 협정 체결의 자유를 향한 도전이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이 소식은 멀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국제 정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여파는 체감할 수 있었다. 한 52세 여성이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면 몇 달 안에 자신의 고혈압 약값이 예고 없이 2배로 뛰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 갓 은퇴해 암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63살 남성은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전기가스 요금을 내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남길지를 두고 잔혹한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원료와 의약품에 깊이 의존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적인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5분의 1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다. 단순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부터 만성 질환의 복잡한 치료제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관계를 관세 전쟁의 장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통계나 계약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과 생존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일이다. 2025년의 상황을 상상해보라. 약국의 줄은 길어지고 약이 진열대에서 에스펍시 사라지며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더 이상 최적의 치료제를 구할 수 없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미 과거 위기로 인해 흔들린 안정감은 점차 막연한 불안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 불안은 여행을 미루며 돈을 아끼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집을 파는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상 전반에 새우며 든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 인도는 상황을 관망하며 다음 수를 재계산한다. 인도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무역금융 네트워크와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저렴한 석유 구매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고 비야릭스의 전략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워싱턴이 부과한 높은 관세는 인도로 하여금 이러한 대안을 탐색하도록 떠미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정치적 강요 없이 협상할 준비가 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최종 밀어붙이는 셈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규모를 실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국제무역의 규칙을 좌우했고 중요한 파트너가 다른 길을 택한다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년의 세계는 20년 전과 같지 않다.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오래된 구조가 해체되는 속도는 전례가 없다. 오늘 아침 워싱턴의 한 집무실에서 내려진 결정이 해가 지기 전 베이징, 모스크바, 상파울루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복잡성을 한층 더한다.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최대 구매국이다. 그러나 뉴델리가 이 수출을 중국이나 홍콩과 같은 시장으로 돌린다면 자국 경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BICS 내 파트너도 강화할 수 있다. 미국 땅에 들어오지 않는 각 다이아몬드는 단순한 무역 손실이 아니라 영향력 이동의 상징이 된다. 이 시나리오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라이벌과도 관계를 유지하며 여전히 워싱턴과 대화를 이어가던 파트너를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분석가들은 그 손실의 비용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 비용은 간단히 말해 생활비 증가, 치료의 어려움, 미래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난다. 인도를 새로운 관세의 우선 타깃으로 삼는 결정은 단순한 위험한 수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서사의 전환점으로 보인다. 이 서사는 무역 분쟁, 지정학적 재편, 국가 우선순위의 재정의를 뒤섞는다. 그리고 이 서사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헤드라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의 성향, 집착, 방식, 모순, 그리고 약점까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정기를 다룬 특별 이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 그들의 선택과 전략이 어떻게 오늘날의 불안정한 세계를 만들어 왔는지를 밝혀낸다. 이 자료는 교육적이면서도 도발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현재의 이면을 비춘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의 초기 충격은 이미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지만 이 결정의 진정한 규모는 병원 복도와 약 상자가 정밀하게 쌓여있는 창고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인도 간의 제약 분야 무역 관계는 단순한 금액 거래가 아니다. 이는 수백만 건의 치료를 유지시키는 물질, 분자, 조제법이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선이다. 이 흐름을 중단시키거나 비용을 높이는 것은 환자의 산소 밸브를 서서히 조이는 것과 같다.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압력은 날마다 높아진다. 항암제, 항생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의 타격이 가해지면 관세 인상 결정은 어떤 경제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낳는다. 문제는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대륙 규모의 국가에서 의료 유통망은 평시에도 이미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가격이 급등하고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유통망의 모든 고리가 압박받는다. 동네 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온 손님이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의사는 환자 예산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치료법을 제시해야 하는 난처한 순간을 맞는다. 병원 경영자는 불가능해진 계약과 필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 사이에서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영역에서부터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다. 단순한 알약 하나의 부족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술을 미루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미국이 인도의 생산을 빠르게 대체할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새로운 제약 공장을 짓는 데는 수년의 투자, 까다로운 승인 절차, 그리고 즉흥적으로 마련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설령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인도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복잡한 공급망 기술 인력 원료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각 지연은 이미 한계까지 가 있던 의료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준다. 이 상황에서 질문의 초점은 달라진다. 공급을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 것인가? 에서 누가 공급되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가로 바뀐다. 역사는
부족한 시기에 자원이 지불 능력이 높은 곳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결과 취약계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병원이 작고 공급이 원래부터 불규칙한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변화가 예방 가능한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에서는 이미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건강과 생계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내부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인도 시장의 반응도 힘을 얻는다. 과거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가격은 낮아도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국가들과 새 계약을 모색한다. 한번 시작된 이런 재편은 되돌리기 어렵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찾은 제약회사는 예측 불가능한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파트너에 다시 의존할 이유가 없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전환이 아니라 신뢰의 흐름 자체를 재정의한다. 그렇다면 신뢰가 약해질 때 외교는 어떻게 될까? 무역 관계는 종종 안보, 기술, 과학 협력 같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토대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다른 강대국들이 그 공백을 메울 기회를 얻는다. 생산 능력과 영향력 확대 의지가 강한 중국은 이를 주시하며 움직인다. 서방 제재를 우회할 동맹 강화를 원하는 러시아는 지원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움직이는 것은 경제만이 아니라 지정학을 형성하는 동맹의 지도 자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에서는 논의가 관세와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되는 반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넓은 시각으로 사태를 본다는 것이다. 인도는 대체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방적 의존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는 즉각적인 단절이 아니라 더 넓은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배치다. 불안정한 세계에서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것은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전략적 이점이다. 이 재편 속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늘어난다.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해 복용하던 약이 더는 동네 약국에 없는 것을 알게 된 참전용사, 자가 면역 질환 치료 중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가격이 3배로 오른 수입약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장 거절 통보를 받는 이야기. 이 개별 사례들이 모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의 구체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자이크를 만든다. 넓은 그림에서 보면 이는 미국과 인도의 양자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오래된 권력 중심이 새로운 영향력 중심의 부상을 맞이하는 더 큰 전환의 한 장면이다. 이 게임에서 각 국가는 영향력을 잃지 않을 만큼만 양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부르지 않을 만큼만 전진하려 한다. 인도산 의약품과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는 단순한 경제력 시험이 아니라 공간을 다투는 가운데 안정성을 유지할 양측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이다. 역사가 가르쳐 주듯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정은 오래 묻혀 있지 않는다. 빈 진열대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앞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현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오면 바뀌는 것은 통계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진로 자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전개를 따라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국제정치의 톱니바퀴를 이해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요다. 각 관세, 각 발언, 각 전략적 움직임이 훨씬 더 큰 퍼즐의 조각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만이 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여정을 계속 지켜보고자 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하며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논의를 살아있게 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한다. 첫 신호는 땅에서 왔다. 수천 킬로미터 남쪽에서 전체 식량 사슬을 떠받치는 농장이 이제 단순한 시장 가치뿐 아니라 국가 간 협상력의 도구가 되는 게임판 위에 말이 되었다. 대두, 커피, 쇠고기, 닭고기가 새로운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식습관 유행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결과였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계약에 맞춰 생산을 조정해 온 농부는 하루아침에 계산식이 바뀌는 현실을 마주했다. 국내 시장에 팔면 수익이 줄고 수출하면 장벽에 부딪히며 기다리면 해충 비가뭄처럼 지정학적 달력을 따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된다. 흥미로운 점은 농업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농업과 정치의 연결고리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아침 식사의 커피값 상승이 정부 간 무역 긴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기값이 단순히 시장 탐욕 때문이 아니라 소마저 압박 수단이 되는 전 세계적 재편의 일부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손대지 않을 것 같았던 생활 습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 힘을 얻는다. 하루를 시작하는 커피 한 잔, 일요일 바비큐, 몇 센트 오른 빵값까지 모든 것이 멀리서 내려진 결정이 어떻게 부엌까지 스며드는지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 영향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장을 볼 때마다 절약을 강요당하는 피로가 쌓인다. 한 달치 장을 계획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록을 나누어 필수품만 사고 나머지는 형편이 될 대로 미룬다. 새로운 와인을 맛보거나 제철이 아닌 과일을 사는 작은 기쁨이 사치로 변한다. 더 불안한 것은 이런 조정이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 습관을 바꾸고 이전과 비교조차 어려운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식품 및 물류 대기업들은 수익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한다. 한때 안정적이던 국제 계약이 강제 재협상에 취약한 불안정한 거래로 바뀐다. 수개월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곡물을 저장하던 창고는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재고를 줄인다. 트럭 운행은 줄고 항만의 화물량은 감소하며 이 연결망의 모든 고리가 상호 강화되는 불안정성의 무게를 느낀다. 무역 파트너를 일회용 부품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면 대응은 오래 걸리지 않고 종종 조율된 형태로 돌아온다. 멀리 떨어진 집무실에서 수출국의 지도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단순히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존망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전략적 공급자가 당장의 이익이 줄더라도 예측 가능한 시장을 우선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문제는 농업이 단순히 국내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농업은 산업을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출 사슬을 먹여 살리고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유지한다. 연결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파급은 슈퍼마켓 진열대를 훨씬 넘어선다. 식당은 메뉴를 조정하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을 바꾸며 복지 프로그램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정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한다. 이런 모든 일이 공식 담론 속에서는 국익수호라는 변함없는 문장 아래 진행된다. 하지만 국익이 자국을 떠받치는 기반을 약화시키면서도 여전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씁쓸한 아이러니가 있다. 지도자들은 국내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많은 산업이 현지에서 구할 수 없거나 더 비싼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급자족 추구는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모델이 구축한 상호 의존성에 부딪힌다. 이 기여를 멈추려면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전면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는 막대한 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평범한 시민이 지불한다. 일상적으로 먹던 고기 부위를 살지 더 저렴한 것을 살지 고민하는 아버지, 예전에는 가격을 보지 않고 과일을 사던 시절을 기억하며 이제는 1kg 전부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하는 할머니, 식비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가전제품 구매를 미루는 젊은 부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수백만 가정에 곱해지면 통계상으로는 건재해 보이는 경제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 된다. 바로 이 공식 수치와 실제 경험 사이의 틈에서 가장 큰 모순이 드러난다.
해마다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국민 앞에서 어떻게 한 나라가 성장 중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내부 신뢰를 약화시키는 대결 조치가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다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답은 단순히 미래의 성과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형성되는 인식 속에 있으며 일단 굳어진 인식은 되돌리기 어렵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에너지 지도는 몇 개의 고정 축을 중심으로 그려졌다. 중동의 거대 석유 생산국들, 유럽과 미국의 충성스러운 구매자들, 그리고 조약과 군사적 보장을 통해 굳어진 무역로가 그 축이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서서히 해체되고 있었고 그 자리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동맹들이 대체하고 있었다. 그 흐름 속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빠른 밀착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천연가스 공급 계약처럼 보였지만 이는 곧 권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에너지 회랑으로 변모했다. 시베리아의 황량한 지역을 가로질러 중국의 공장과 가정으로 수십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보내는 가스관은 단순한 공학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러시아가 유럽의 봉쇄에 대한 탈출구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요로 필요한 만큼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이다. 중국과 같은 국가가 수십 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고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순수한 전략적 계획이다. 이로써 중국의 공장들은 서방 경쟁국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가동될 수 있다.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 비용이 수익을 압박하는 동안 연구 혁신 확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줄이는 목표를 공유하는 정치적 파트너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 구도에는 거의 도발적인 요소가 있다. 한쪽에는 제재 이후 경제 회복의 기회를 잡은 러시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산업 부문을 넘어 국방, 기술, 식량 부문까지 확장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한 중국이 있다. 값싼 에너지는 생산 전반의 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 파트너십은 가스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석유, 석탄, 전략 광물 운송을 위해 항구와 해상로가 재편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철도가 거리를 단축시키고 운송 시간을 줄인다. 과거 서방 해군이 감시하는 해역을 통과해야 하던 물류가 이제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통제하는 회랑을 통해 흐른다. 하루아침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지만 수년 동안 쌓이며 새로운 독립성과 동시에 배제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취약성을 만들어낸다. 첨단 기술 산업을 생각해보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은 모두 희귀 광물과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생산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에너지원이 값싸고 장기 계약으로 보장된다면 생태계 전체가 강화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재편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군사 패권 경쟁의 핵심 줄거리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그려지는 속도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거의 모든 에너지 수출을 중국으로 돌릴 것이라는 발상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다. 지리적 장벽, 기술적 한계, 천문학적 비용이 넘기 힘든 장애물로 지목됐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장벽들은 필요뿐 아니라 전략에 의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다. 이 과정 속에 다른 행위자들도 등장한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파트너십 강화를 주시하며 각자의 이익에 맞춰 움직인다. 어떤 국가는 유사한 에너지 계약을 모색하고 어떤 국가는 항구 물류 거점 시장 접근권을 투자와 맞바꾼다. 마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판이 다시 짜이고 각 움직임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듯하다. 이 재편의 중심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다. 한때 유럽 계약에 의존하던 러시아의 소도시 노동자들이 이제 중국 수출 프로젝트 덕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다.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배출된 엔지니어들이
에너지, 운송 저장 기술 개발에 지식을 쏟고 곧 이 기술을 이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된다. 이 연결이 깊어질수록 배제된 국가들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경쟁력 있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다른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확대, 심지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간과의 경쟁이며 각 지연은 이미 앞서 나가는 이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내어준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재, 외교적 압박, 강경한 수사와 같은 전통적 수단으로 이 동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재 앞에서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안정적인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딜레마가 선명해진다. 고립 전략이 오히려 원치 않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 현실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만약 세계가 이미 새로운 에너지 동맹의 시대에 들어섰는데 미국이 여전히 오래된 판 위에서 협상하고 있다면 현실과 전략 사이에 이 불일치는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수십 년의 영향력을 잃게 할 수 있다. 결국 필수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향후 경제 군사 발전 속도의 상당 부분을 쥐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이렇게 작디 작은 것이 거대한 분쟁을 불러올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다. 손톱보다 작은 실리콘 조각,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회로가 새겨진 그 한 조각이 긴급 회의와 외교 사절단 파견, 그리고 숨 가쁘게 서명되는 행정명령의 이유가 되었다. 반도체,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의 신경중심은 이제 단순한 기술 부품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 일상적인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서 전투기 이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이 칩들에 의존한다. 그리고 바로 이 미시적인 영역에서 미래를 둘러싼 가장 치열한 싸움 중 하나가 벌어지고 있다. 공세는 울티마트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물어 수입이 경제적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TSMC와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고 주저하면서도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수락과 실현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가장 먼저 드러난 어려움은 끝없이 치솟는 비용이었다. 문서상으로는 계산된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밑 빠진 독이었다. 서둘러 개조된 부지, 전문 기술자가 없어 멈춰선 장비, 달마다 미뤄지는 일정.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수많은 팀이 밤낮 없이 외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한다. 기술 복제,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 현지 공급망 구축, 모두가 거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서방이 부과하는 장벽 하나하나가 이 프로젝트들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원래 10년 걸릴 일을 불과 몇 년 안에 단축시키는 것이다. 수년간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설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훈련받아 온 엔지니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과 정원을 쥐고 허가 없이 혁신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제약은 동기가 되고 각 기술적 성취가 독자적 기술 독립이라는 퍼즐에 맞춰진 한 조각이 된다. 이 경쟁은 단순히 칩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지능을 지배하는 문제로 확장된다. 처리 구조, 에너지 효율, 인공지능 시스템 통합, 이 모든 것이 분쟁의 핵심이다. 이 기반을 장악한다는 것은 앞으로 50년 동안 의학, 운송, 통신, 국방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쥐는 것과 같다. 누가 언제든 단독으로 자국 전투기 운항이나 병원 장비 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쟁국의 존재를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미시적 충돌들은 대개 뉴스에 오르지 않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꾼다. 세관 문제로 묶인 리소그래피 장비, 수출 허가 취소로 무산된 계약,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나라로 옮기는 연구자.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각 진영의 전진 속도를 결정한다. 이 칩들에 의존해 존재하는 기업들은 어떨까? 전기차 제조사, 위성 개발사, 상업용 드론 제조사 모두가 성장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부품 배송이 몇 주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달러 계약을 잃을 수 있다. 칩 가격이 갑자기 뛰면 사업 모델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 권리를 둘러싼 싸움이다. 서방 일부 기업은 전략적으로 기술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고객에게는 최신 모델 대신 구형 제품만 제공하는 것이다. 논리는 단순하다. 경쟁국의 발전을 늦추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 상대국이 오히려 자체 솔루션 개발에 더 투자하게 만들고 어느 날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온다면 이 구조에는 역설이 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세운 장벽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경쟁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쟁자들이 결국 같은 수준에 도달하면 초기 우위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진다. 군사 분야가 무대에 오르면 이야기는 더 날카로워진다. 유도 미사일 시스템, 첨단 레이더, 암호화 통신망 모두 최고 성능의 반도체에 의존한다. 여기서의 계산착오는 단순히 시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악용될 수 있는 전략적 허점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경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변한다.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방어 능력을 지배한다. 그러나 대중은 멀리서 보면 대기업과 정부 간의 다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종종 사소한 형태로 찾아온다. 2배가 된 스마트폰 가격, 기약 없는 신차 인도 지연, 매장에서 사라진 게임 콘솔. 이런 작은 불편들이 모이면 일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산업 정치 네트워크에 매여 있는지 드러난다. 더 이상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단일 공급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망이 분열되고 첨단 기술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보편적 상품이라는 개념도 무너진다. 베타 구역과 특권 회랑이 새롭게 그려진다. 그 안팎을 오가는 것은 협상과 외교 제스처에 달려있다. 결국 반도체 전쟁은 현대성 자체의 속도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한 번의 기술 진전이나 후퇴가 누가 흐름을 이끄는지, 누가 따라가는지를 다시 쓴다. 이 게임의 중립은 없다.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창조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결정한 기술의 소비자로 남든지다. 깊이 있는 시각으로 이 시점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여전히 상호 의존의 끈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분열은 무역 분쟁, 세운 장벽, 부과된 관세, 그리고 전략적 차단에서 비롯된다. 반면 상호 의존성은 고립을 위한 지속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도 독자적으로 모든 자원과 능력을 갖추어 필수적인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 이탈과 연결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은 잘못 계획된 한 걸음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글로벌 우선순위의 재정립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술, 식량 생산, 그리고 데이터 보안은 이제 정부와 기업들의 주요 의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원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방향을 바꿀 정확한 순간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 과정에는 안내할 매뉴얼이 없다. 존재하는 것은 변화의 시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신호들을 파악해본 이들의 축적된 지혜뿐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그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해진다. 정해진 관세 하나, 체결되거나 파기된 계약 하나, 투자 움직임 하나는 모두 개인적인 비전, 역사적 맥락, 정치적 압력들이 독특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의 경로를 아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들의 기원, 초기 승리와 패배, 오늘날까지 그들의 선택을 형성하는 신념들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우리의 독점적인 이북은 바로 이런 관점을 제공하며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글로벌 균형을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이 자료는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들에 뿌리를 두고 시작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다.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지나 이제는 여전히 울려 퍼지는 질문들을 남기며 마무리된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천천히 살펴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주에 깊게 바라보면 우리는 패턴을 식별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어쩌면 사태가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 채널에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며 이 영상을 좋아요로 지원해 주시기를 초대한다. 단순히 이 작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판적이고 민감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매우 소중하며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당신의 지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다. 다음 영상은 이미 제작 중에 있으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펼쳐질지 당신이 함께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반성하고 쉬운 대답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바란다.